네. 10장과 관련된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우리 10장에서는 환경보건에 관한 내용을 다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어떤 문제들이 등장을 해왔었는가 보도록 합시다. 1번 보도록 하죠. 1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환경영향평가는 리우선언이라는 것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리우선언이 뭐였었냐면 환경보전과 개발과 균형을 잘 유지하자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간 개발 균형 조화를 잘 유지하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염시키는 사람에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 했는데 1번은 개발 사업 후가 들어가서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개발계획 시행한 후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 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3번이 잘 설명한 거예요. 개발 사업 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과 환경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하긴 하되 환경을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할 건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답은 3번.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는 뭐랬냐면 환경적 요인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개발보다 환경오염 방지. 이것도 옳지 않아요. 환경보전과 개발과 균형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한 것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죠.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좋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 요거는 문제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죠. 이거는 좀 어떻게 수정해 주시냐면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유해한 영향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서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들어가는 게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니은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 적외선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관계 있는데 근데 그 유해한 영향에 속하는 것이 기역, 디귿이란 얘기예요. 리을번 같은 거는 자외선의 영향이긴 하지만 유해한 영향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 중에 유해한 걸로만 묶인 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매연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링겔만 차트예요. 여러분들 링겔만 차트는 우리가 매연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차트인데 0도에서 5도 6장의 카드로 되어 있거든요. 0도는 흰 색깔, 매연 농도 0%, 1도씩 올라갈수록 20%씩 증가해요. 그래서 5도는 100%의 매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겔만 차트는 0도부터 5도로 되어 있는데 매연 농도는 카드 번호에다가 곱하기 20% 하면 돼요. 그래서 0도는 0%고 1도씩 올라갈 때 20%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3도는 3도 곱하기 20 하니까 60%의 매연 농도를 의미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2차 오염물질로 묶인 것 이랬는데 여러분들 2차 오염물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학산화물이에요. 광학산화물은 1차 오염물질이 자외선하고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 얘기하거든요. 근데 1차 오염물질 중에 자외선하고 반응하는 게 탄화수소하고 여러분들 질소산화물 중에서도 NO2가 대표적이에요. 이산화질소. 이게 자외선하고 반응해서 2차 오염물질이 쭉 형성이 되는데요. 가장 최대 농도가 O3. 뭐 그 밖에 우리 펜이라던가 O3펜, 뭐 NOCl, H2O2, 뭐 알데히드, HCHO, 뭐 케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2차 오염물질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오염물질을 암기하면은 1차가 나와도 맞을 수 있고 2차가 나와도 풀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2차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게 O3, 오존이에요. 오존. 여러분들 2차 오염물질 중에 가장 최대 농도가 O3하고 펜입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가도록 하죠.
대기오염 측정 지표에 들어가는 것 이러랬는데 여러분들 대기오염 측정 지표가 아니고요. 대기환경 기준이라고 용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에서의 대기환경 기준인 거예요. 오염 측정이라면 배출원에서 측정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환경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대기환경 기준 항목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 해설해 보시면 아황산가스 SO2,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우리 NO2, 그다음에 미세먼지 PM10, 그다음에 O3 오존, 그리고 PB 납 들어가 있고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벤젠도 들어가고요. 벤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뭐도 들어가냐면 PM2.5, 2.5 마이크론 이하의 먼지.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그러죠. 요것도 요거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얘는 내년부터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하셔야 돼요. 그 해설에. 어쨌든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데 우리 해설에다가 요걸 더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우리 지하철의 기차 노선이 녹슬었다. 우리가 금속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 아황산가스예요. 1번입니다. SO2. 여러분들 SO2 같은 경우는 인체에는 기관지 쪽의 피해, 호흡기 피해, 그 다음에 식물의 피해도 큰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도 있는 이유가 금속하고 반응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비가 오면 산성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답은 어쨌든 1번.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자동차 배기가스면서 광학반응은 자외선하고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외선하고 반응하는 1차 오염물질이 요거죠. HC하고 NOx 중에서도 NO2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학반응하는 1차 오염물질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요거는 2번입니다. 페놀과 톨루에는 검출되면 아니 된다. 요거 옳지 않죠. 페놀과 톨루에는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가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2번은 옳지 않은 건데 기준치가 있다. 이 정도만 알으시고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거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거고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 항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도록 하죠. 용존산소, 우리가 약자로 DO라고 그러죠. 물에 녹아있는 산소인데요. 용존산소가 5ppm이다. 요거는 물고기가 우리가 물고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DO는 5ppm 이상이 돼야 되고 BOD는 5pp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5ppm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의 맑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3번인 거죠. 여러분들 용존산소는 유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분뇨가 있는지 없는지 부유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녹아있는 산소 함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3번하고만 관련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COD에 대한 정의를 맞는 것 이랬죠. 물속의 유기물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기 위한 검사법이 COD라는 게 있고 BOD라는 게 있었었죠. COD는 우리가 화학적인 산화제를 넣었을 때 이 산화제가 산화제가 얼마나 소모됐는가로 유기물질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설명한 것이 2번이에요. 유기물질을 산화분해하는데 산화제가 얼마나 소모됐는가 요걸 측정하는 걸로 유기물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4번에 물속에 있는 무생물의 산화에 소비되는 산소량 요거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사용한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이 BOD예요. 그래서 4번은 BOD 설명한 거고 2번이 COD를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BOD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러했는데요. 1번 보시면은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안정화 상태로 만드는데 산소를 어느 정도 소모했는가 측정한 것을 BOD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오염물질, 오염된 물일수록 BOD가 높겠죠. 이것도 맞고. 3번에 보시면은 BOD를 측정할 때, 여러분들 BOD 측정은 일반적으로 20도씨에서 5일 동안 측정합니다. 근데 측정할 때 시간이 길어진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질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BOD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4번에 BOD가 높다는 것은 오염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오염물이 많은 물은 DO, 용존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질 오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검사 중에서 높을수록 깨끗한 게 있고 낮을수록 깨끗한 게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DO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깨끗한 거예요. 즉 높다는 것이 오염이 적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죠. BOD라던가 COD라던가 황산화물이라던가 SS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낮은 게 깨끗한 물이에요. 네, 답은 1번.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BOD와 D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는데요. DO가 높으면 BOD는 높다. 그렇지 않죠. DO가 높은 물은 BOD는 낮은 거예요. 반비례. 그 다음에 2번에 DO가 5ppm 이하시 물고기 생존이 어렵다. 이거 맞죠? 물고기 생존하기 위해서는 DO는 뭐뭐 이상이에요. 5pp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하 이게 틀렸고요. 3번에 음용수일 경우 BOD가 5ppm 이하여야 된다. 여러분들 음용수 기준에는 BOD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 BOD는 하천의 오염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요거는 먹는 물 수치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DO가 높으면 부유물질 농도가 높다가 아니라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산소 함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수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러했는데요. BOD가 높으면 오염도가 높은 거예요. 1번이 맞죠. 2번에 부유물이 많으면 SS가 높으면 오염도가 높은 거죠. 틀렸고 3번에 COD가 높으면 오염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높으면 DO가 많은 거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거잖아요. 물고기 생존이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산소를 물속에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소가 O2가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들어있는 냄새가 나는 H3S가 아니라 H2S예요. 황화수소라고 그러죠. H2S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악취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CO2 같은 경우 탄산가스가 O2가 들어가면서 탄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나오거든요. CO2가 줄어들면 pH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도 제거하면서 또 pH도 높일 목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기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산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포기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 포기법은 우리가 물 정수처리 방법 중에서 특수정수법에 들어가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폐기물 처리 방법은 보기에서 나왔듯이 가축 사료로 이용될 수도 있고 퇴비화해서 다시 토양에 살포할 수도 있고 매립할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폐기물에 다양한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다. 생물을 이용해서 전환해서 다시 쓰는 것. 여러분들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다시 활용하는 게 뭐냐? 이게 퇴비화법인 거죠.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다 분해시킨 거를 퇴비, 부식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토양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토양에 다시 쓰는 방법을 퇴비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감염형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세균성 식중독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그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이 있고요. 우리가 감염형이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독소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는데 용 균체 반응에 의해서 식중독, 이거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죠. 우리가 잠복 기간이 짧은 게 뭐냐? 둘 비교했을 때 요게 잠복기가 길고 독소형이 짧아요. 그래서 1번에 감염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거 그랬는데 잠복기간이 짧다. 요거 틀립니다. 1번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식중독을 사멸하기만 하면 균을 사멸하면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감염염 같은 경우는 균체가 식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끓여서 균을 파괴시키면은 식중독이 유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맞는 거죠. 독소염 같은 경우는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끓여 먹어도 대부분 예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쨌든 맞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음식물 내에 이미 독성 물질이 생성돼서 발생한다. 우리 음식물에 있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발생된다. 요거는 독소형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세균 자체가 음식물과 함께 체내에 침입한다. 여러분들 감염염 같은 경우는 균체 자체의 반응으로 식중독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균 자체가 음식물하고 체내에 같이 침입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8번의 문제는 복원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옳지 않은 거는 1번, 3번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다 옳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시험 문제 요거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요건 균체 반응, 독소 반응. 요거는 균이 많을 때 발생한다. 요거는 균이 적어도 독소만 있으면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감염형이 우리가 잠복기가 길고 독소형이 짧고, 치사율도 감염형이 짧고 독소형이 높고, 예, 감염형이 적고 독소형이 높고, 발열 반응이 있고 없고, 이거 이론 수업에서 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생선이라던가 또 육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걸리기 쉬운 게 뭐냐. 여러분들 식중독 같은 경우 반드시 어떤 식품이 어떤 식중독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관련성이 높은 식품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의 육류식품과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게 살모넬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살모넬라 식중독균은 인수공통이에요. 사람도 감염될 수 있고 동물도 감염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감염되는 거는 감염된 육류식품을 먹어서 걸리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살모넬라. 여러분들 1번의 포도상구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포도상구균이 식중독 유발하는 포도상구균은 화농성균이거든요. 그래서 뭐 손에 상처가 있다던가 또는 편도섬 걸린 사람이 마스크 쓰지 않고 식품을 다뤘다던가 아니면 유방염 걸린 소에서 우유를 채취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웰치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보툴리누스 같은 경우는 혐기성균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품과 관련되어 있냐면 혐기식품, 즉 통조림, 병조림, 소세지 이런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품이 어떤 식중독과 관련성이 있는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육류식품과 관련성이 높은 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을 잘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식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보관 방법인 거죠. 우리 식품 보관 방법 중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 밀봉법이라는 것은 공기하고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호기성균의 번식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법. 여러분들 당장법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당분의 우리 절임으로 인해서 농축시켜서 균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식품을 건조시켜서 보관한다는 것은 식품 수분이 30% 이하가 아니라 15% 이하입니다. 우리가 식중독균의 또는 식품 속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시키려면은 15% 이하로 줄여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저장법. 가스 저장법은 여러분들 공기의 가스 대부분이 질소, 산소, 예, 그 다음에 CO2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 미생물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O2예요. 그래서 가스 저장법은 우리 O2를 뺀 나머지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질소를 넣는다던가 우리가 탄산가스를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가스 저장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중독균이 대부분 호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소를 제거해서 나머지 가스를 넣어서 저장하는 방법 가스 저장법이죠. 4번도 맞는 거예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여러분들 식품의 변질과 관련된 용어거든요. 식품의 변질 현상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변폐라는 것도 있고 부패라는 것도 있고 뭐 산패라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부패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해하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관계 있는 거예요. 변폐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해하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변폐가 나오면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관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폐라는 것은 지방질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폐는 지방질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패를 물었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11장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11장 기출문제로 갑시다. 11장은 뭐에 관한 거였었냐면 우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보건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산업보건과 관련된 기출문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1번 보도록 하죠. 1번 산업보건 보시면은 1번 방직공장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이건 뭘 묻는 거냐면 여러분들 보건관리제로 들어가는 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산업위생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보기 중에서 우리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2번밖에 없는 거죠. 1번은 의사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우리가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지도. 이게 작업방법을 조치하는 거니까 보건관리자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죠. 보건, 산업재해 지표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었었죠.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우리가 근로자 수 분의 재해 건수 이렇게 근로자의 연 작업 시간당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이렇게 구하는 게 도수율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의 강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작업시간 수분의 그 작업 손실 일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건수율은 근로자수 분의 재해 발생 건수 이렇게 구하죠. 평균 작업 손실 일수는 재해 건수 분의 작업 손실 일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받았더니 D1 판정받았다. 여러분들 D가 나오면 일단 질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1은 직업병이고 2는 일반 질병이죠. 그래서 D2 판정을 받았다. 직업병 유소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병 유소견자이기 때문에 직업병 소견에 따른 의학적이라던가 작업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C로 판정받았다. 여러분들 C 판정받은 경우는 우리가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요 관찰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C는 C1이 있고 C2가 있거든요. C1은 직업병 요관찰, C2가 일반 질병 요관찰입니다. 어쨌든 C로 판정받는 거는 우리가 질병 예방을 위해서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라는 거예요. 아니 대상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요 관찰자는 4번밖에 없으니까 답을 4번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C 이렇게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C1 이렇게 나왔어야지 맞는 거죠. 예,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예, 5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산업재해로 인해서 작업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 손실이 있는 재해를 작업 손실 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6번 서한도의 종류. 우리 이거 그 이론 수업 시간에 다뤘었는데요. 그 서한도라고도 하고 유해물질 허용 기준이라고 들으죠. 예. 유해물질 허용 기준, 즉 서한도의 종류는 작업 환경에 적용하는 기준이 TLV인데 이 TLV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TLV, TWA, 즉 시간간접 평균 농도라는 게 있었고 TLV, STEL, 즉 단시간 폭로 허용 농도라는 게 있었고요. TLV, 실링, 천장치라는 게 있었었죠. 그 중에서 천장치라는 것은 작업 중에 절대로 초과돼서는 아니 되는 최고의 허용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2번이 뭘 설명하냐면 시간간접 평균 농도를 설명한 거예요. 즉 TWA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뭘 설명했냐면 4번은 우리가 단시간 폭로 허용 농도, 즉
STEL을 설명을 한 거예요. STL. 예, 설명한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죠. 우리 그 직업병으로 열중증이라는 게 있죠. 높은 고온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중증이 올 수 있는데, 열중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열사일사도 있었고, 열경련도 있고, 열허탈도 있고, 열쇠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열사의 원인은 뭐였었냐면, 체온 조절 중추의 우리가 조절 장애예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염분 소실 같은 거는 뭐하고 관계있냐면 열경련하고 관계있어요. 열경련. 그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중금속 중독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4대 중금속이 있다고 그랬죠. 납, 수은, 카드뮴, 크롬 이렇게가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그 주요 중금속 중에서도 수은에 대한 얘기죠. 수은 중독으로 인한 건강장애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했는데요. 1번의 비중격 천공, 요거 비중격이 뚫린다. 비중격 천공을 설명했잖아요. 요거는 크롬하고 관계있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4대 중금속 중에 어떤 중금속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중금속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세가 있는데 다른 중금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크롬 중독을 설명한 거고요. 2번에 근육진전, 우리가 수은 중독의 3대 증상 중에 하나죠. 근육진전, 정신장애, 구내염이 수은 중독의 3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2, 3, 4는 3대 증상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말기 증상을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는 뇌조직, 중추신경을 침범해서 시력, 청력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이런 거 가져옵니다. 특히 보행장애로 인해서 뒤뚱뒤뚱 걷는 거를 미나마타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죠.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했는데 고온 작업장에서 우리가 열중증을 예방하려면 직장 온도는 38.8도 이하, 심박수는 125 이하가 되는 환경 조건을 갖춰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저온 작업장이다. 그러면은 보온력을 높이는 의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보온력을 높이려면은 통기성은 적어야 되고 함기성은 높아야 됩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VDT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상에 우리가 요 화면의 밝기하고 키보드상의 밝기가 차이가 크면은 우리가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상의 그 조도가 30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도 너무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리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은 근무 시간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차단할 수 있는 그 방어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도록 하죠. 10번 봅시다. 우리가 만성 중독일 경우에 파킨슨 질환을 유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중금속이 납, 수은, 카드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크롬,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고요. 예, 요 10번 같은 문제는 드물게, 그래서 간단하게만 알아주시면 돼. 여러분들 수은 같은 경우는 그 해설에 수은 중독이 나오기도 했지만 보통은 어떠한 질환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요 수은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 사건하고 관계 있고요. 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해설에 설명되진 않았지만 말기에 가면 골격계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이따이 질병을 유발합니다. 망간이 뇌에 축적되면서 파킨슨신병을 유발하는 원인인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의 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유발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골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혈구 형성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납으로 인해서는 빈혈이에요. 납빈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우리가 근로자들이 고온에 노출됐다. 여러분들 고온에 노출된 경우에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은 일로 맞는 게 뭐냐. 이건 2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열경련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염분이 있는 음료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런 게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답은 2번.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먼지 날리는 작업장에서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3번은 맨손 체주를 혈액순환에 돕는다 그랬는데 고온 작업장에서는 근육 활동을 더 증가시키면은 열경련이 더 쉽게 올 수 있어요. 땀이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통기성이 적은 작업복인데 이건 저온 작업장에 대한 얘기죠. 4번, 2번.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VDT 증후군의 주된 증상이 아닌 것 이러랬는데요. 여러분들 VDT 증후군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 이라 그래서 모니터를 계속 보고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증후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증상은 눈에 오고요. 안정피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계 증상으로 목이나 어깨가 아프고 정신계 증상으로 뭐 뇌에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증상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소화기 증상. 그래서 주된 증상이 아닌 거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많은 역학조사를 했더니 소화기 증상도 오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변비라던가 이런 것도 오는 거로 소화불량 이런 것도 오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주된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게 다시 나와서 소화기 증상이 있고 다른 전혀 무관한 뭐 호흡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호흡기 증상이 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2번이 되는 거지 소화기 증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엔 소화기 증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조사 결과 발표되기도 했다더라는 것도 참조는 하셔야 돼요. 주된 증상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3번. 여러분들 13번에서는 문제가 길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다 읽어보지 않아도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게 사업을 평가에 중에서 효율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사업평가 범주 5가지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여러 곳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평가 이 평가 범주 5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가 투입 사업에 들어간 걸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투입된 노력 평가라고 그러죠. 노력. 그 다음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투입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 평가라는 게 있어요. 진행 과정. 요거는 사업의 과정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는 들어간 것만 평가한 거라면 나온 것만 평가한 것이 목표 달성도죠. 목표 달성도라고도 하고 효과라고도 합니다. 효과 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 들어간 것뿐에 나온 거. 이거 효과 평가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효율성 평가라고 그래요. 요거는 효율성. 그래서 요거는 투입분의 산출인데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를 비교한 건데요. 투입은 화폐로 계산하면 요거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과물은 목표 달성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효과를 평가한다 그랬죠. 효과 대상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평가는 뭘 평가하는 거냐면 효과 대상자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썼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우리가 적합성 평가라고 그래서 적합성 평가는 요 효과 대상자 있죠. 효과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요구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효과가 나타났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필요했던 사람 중에 몇 명의 효과가 있었는가 이거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묻는 게 요 효율성 평가를 묻는 거잖아요. 효율성 평가를 물으면은 우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그죠? 비용 낭비를 얼마나 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효율성 평가를 설명한 것은 1번인 거죠. 결근율 2% 감소 이게 목표 달성도인 거예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썼냐면 1인당 22,000원을 썼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효율성을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 2번은 뭘 설명했냐면 지속적 참여자가 20명이다. 이렇게 이거는 결과만 설명을 한 거잖아요. 얘를 설명했다고 봐야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간호사 1인의 근무 시간이 50% 프로그램 운영안에 투입했다. 이건 들어간 것만 설명한 거니까 얘를 설명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우리가 2-3명씩 직원의 편리한 시간에 주 6번에 걸쳐서 매주 같은 인원이 참여했다. 예, 이것도 들어간 인원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대상자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는가, 이걸 봤기 때문에 얘를 설명했다고 봐야 돼요. 4번은. 그죠?
그래서 효율성을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썼는가를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보지 않고 보기만 봐도 답이 나오겠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근로기준법 40조. 지금 현재로는 44조더라고요. 44조에 근거한 별표 3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과 관련한 질병을 쭉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병, 그 질병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랬는데 1, 2, 3은 들어가 있어요. 전리방사선 X선으로 인한 질병. 그 다음에 저온이나 고온으로 인해서, 저온으로 인해서는 2도 이상의 동상, 고온으로 따지자면 2도 이상 화상, 이상이니까 만약에 저온장애로 인해서 3도 동상을 입었다면 우리가 직업성 질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오는 광산이다. 이런 경우에는 진폐증, 즉 두폐증 같은 거 직업병 들어가 있고요. 유해물질 그랬으니까 유해물질이라고 다 직업병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뭐뭐뭐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원인으로 나타난 질병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게 이제 4번이니까 4번은 무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여러분들 진폐증 종류를 쭉 설명했잖아요. 1, 2, 3, 4가 다 진폐증 종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석회화가 가장 심한 게 성면폐라고 알려져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이 진폐증 중에서도 여러분들 결핵하고 관련성이 높은 게 규폐증, 발암과 관련성이 높은 게 성면폐증, 그 다음에 그 발열 증상과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것이 면폐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2번이 되겠어요. 2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1장까지 우리가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12장 기출문제로 우리가 만나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